1565년 5월 18일 새벽, 지중해의 작은 섬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아니, 깨어난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200척의 함선이 수평선을 뒤덮고 4만 명의 병사가 해안에 상륙하며 80문의 대포가 태양을 가렸습니다. 오스만 제국,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술레이만 대제의 군대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몰타, 시칠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떠 있는 바위투성이 작은 섬이었죠. 그리고 그 섬을 지키고 있던 건 고작 500명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휘관들은 웃었습니다. 2주면 끝날 전쟁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4개월 후 그들이 마주한 건 승리가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생존을 위해 인간성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1565년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술레이만 대제의 통치 아래 제국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정복했고 빈을 포위했으며 북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지중해는 사실상 오스만의 바다였죠.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국의 군대는 무적이었고 그들의 해군은 바다를 지배했으며 그들의 대포는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거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몰타였습니다. 몰타는 특별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물도 귀했으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량한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는 특별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 십자군 시대의 마지막 잔재였죠. 이들은 한때 예루살렘을 지켰고 로도스 섬에서 쫓겨났으며 이제 몰타라는 마지막 보루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기사단이라는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상은 신의 이름을 내건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의 배를 습격하고 무슬림 상인들을 노예로 팔며 지중해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이들은 눈엣 가시였고 술레이만 대제는 이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사단의 지도자는 장드라 발레트라는 71세의 노기사였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오스만 제국의 갤리선 노예로 끌려가 노를 저었고 탈출 후에는 수많은 해전에서 무슬림들을 죽이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신앙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몸에는 수십 개의 전투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레트는 오스만 제국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사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이 섬은 우리의 무덤이 되더라도 신의 이름으로 지킬 것이다. 기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곧 그들이 마주할 지옥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몰타에는 세 개의 주요 요새가 있었습니다. 항구 입구를 지키는 세인트 엘모, 본섬에 부르고 그리고 맞은편의 산글라였습니다. 방어선은 빈약했고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보급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레트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도움을 약속했지만 그의 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터였습니다. 기사단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500명의 기사와 0명의 몰타 민병대,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만이 전부였습니다. 1565년 5월 18일, 오스만 함대가 몰타의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함선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바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4만 명의 병사가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니스리, 제국의 정예 보병들이었고 스파이, 오스만의 기병들이었으며 수천 명의 공병과 포병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것은 지중해의 전설적인 해적
드라구시였습니다. 80세의 노장이었지만 그의 이름만으로도 유럽의 해안 마을들은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켰고 수만 명을 노예로 팔았으며 불가능한 승리들을 거두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장군들을 몰타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오스만군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항구 입구의 세인트 엘모 요새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 본섬의 부르고와 상글라를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인트 엘모는 작은 요새였습니다. 80명의 기사와 600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죠. 오스만의 지휘관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인트 엘모가 지옥의 문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문을 여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릴 거라는 걸 말이죠. 오스만군은 세인트 엘모를 향해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바실리스크와 기독교 파괴자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성포들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대포들은 160파운드짜리 돌탄을 쏘아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70kg이 넘는 돌덩이가 음속으로 날아와 성벽에 부딪히는 장면을요. 성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루에 7영발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세인트 엘모는 말 그대로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소음은 고막을 찢었으며 진동은 땅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들은 성벽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요새가 서서히 분해되는 걸 목격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들은 무너진 벽 사이로 나와 떨어진 포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들을 화덕에 달궜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가열한 뒤 자신들의 대포의 장전에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뜨거운 돌탄은 오스만군의 목조 구조물에 불을 지폈고 화약고를 폭발시켰으며 인간의 살을 녹였습니다. 오스만군은 당황했습니다. 이 미친 기사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재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기사들은 독특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터키 병사들의 피와 진흙을 섞어 만든 피의 콘크리트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오스만 병사들의 목을 베고 그 피를 흙과 섞어 성벽의 균열을 메웠습니다. 건조되면 놀랍게도 단단해졌죠. 오스만군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문자 그대로 적의 성벽이 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지자 기사들은 그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벽에 쌓아 올렸습니다. 시체를 방어벽으로 사용한 겁니다. 인간의 몸은 의외로 총알을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효과도 엄청났죠. 오스만 병사들은 자신들의 전우들의 시신을 밟고 넘어야 했고 썩어가는 얼굴들을 마주하며 공격해야 했습니다. 악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파리와 구더기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세인트 엘모는 요새가 아니라 거대한 시체 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단에게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불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무기는 물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한 제조법은 비밀이었지만 나프타, 유황, 생석회, 그리고 끔찍하게도 인간의 지방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죽은 동료들의 시신에서 지방을 추출했고 그것을 불꽃탄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동료의 죽음조차 무기가 되는 전쟁이었죠. 이 불꽃은 터키 병사들의 갑옷 틈새로 스며들어 살을 태웠고 아무리 굴러도 꺼지지 않았으며 물을 부어도 오히려 더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물속에서도 불은 계속 탔습니다. 그들은 익어가며 죽어갔습니다. 6월 3일 새벽 오스만군은 총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야니스리들이 돌격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술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들고 성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불바퀴가 굴러내려왔습니다. 가시와 날이 달린 거대한 바퀴에 불을 붙여 경사로를 따라 굴린 겁니다. 사다리에 매달린 병사들을 덮쳤고 그들은 불타며 떨어졌습니다. 화염 나팔도 사용되었습니다. 구리관에 그리스의 불을 채워 적에게 뿜어댔죠. 인간 화염 방사기였습니다. 생석회 단지도 던져졌습니다. 단지가 깨지면 생석회 가루가 폭발적으로 퍼지며 눈과 폐를 태웠습니다. 실명한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야니스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딛고 올라갔고 불길 속을 뛰어들었으며 마침내 성벽 위에 도달했습니다.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성벽 위에서 칼과 도끼가 춤을 췄습니다.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평생 훈련한 살인 기계들이었죠. 그들의 칼은 목을 베고 팔을 자르고 내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사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의 일부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터키군이 요새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적을 끌어안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적 병사를 껴안고 함께 절벽으로 떨어진 겁니다. 요새는 절벽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래는 바위투성이 해안이었죠. 기사들은 적 병사를 붙잡고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70m 아래로 추락하며 둘 다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살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죠. 터키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을 어떻게 상대하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적이었습니다. 기사단의 창의성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포탄에 넣어 쏘았습니다. 산채로 고양이를 작은 포탄 속에 집어넣고 적진을 향해 발사한 겁니다. 고양이는 공중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착지하면 패닉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터키 병사들은 밤에 이 비명 소리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신적인 병사들은 악령이 왔다고 믿었죠. 머리탄도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터키 병사들의 머리를 잘라 대포의 장전에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머리가 공중을 날아오는 광경, 그리고 그것이 전우의 얼굴이라는 인식은 병사들의 정신을 붕괴시켰습니다. 유리와 사슬을 넣은 대포탄도 있었습니다. 폭발하면 유리 파편과 쇠사슬, 조각이 산탄총처럼 퍼지며 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세인트 엘모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사상자는 0명을 넘어섰습니다. 3일이면 끝날 전투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드라굿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포 파편이 그의 머리를 스쳤고 며칠 후 그는 사망했습니다. 80세의 노장은 마지막 전투를 몰타에서 치른 것이었죠. 오스만군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요새가, 이렇게 적은 병력이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6월 23일 마침내 세인트 엘모가 함락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이 요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은 6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칼을 들고 저항했습니다. 야니스리들은 그들을 포위했고 서서히 압박했으며 마침내 전멸시켰습니다. 세인트 엘모는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0명의 사상자, 한 달 이상의 시간, 그리고 부서진 사기. 오스만군은 승리했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80명의 기사가 한 달이 걸렸다면 본섬의 500명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들은 계산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스만군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기사들의 시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시체를 십자가에 못 밟고 그것들을 뗏목에 실어 항구로
띄워 보냈습니다. 부르고 요새에서 이것을 지켜보라는 의미였습니다. 발레트는 망원경으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기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떠다니는 모습을 봤죠. 노기사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발레트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터키 병사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수백 명의 포로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발레트는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71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팔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차례 기계적으로. 다른 기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을 대포에 장전했습니다. 발레트는 명령했습니다. 되돌려 주어라. 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포탄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오스만 진영으로 떨어진 머리들은 그들의 동료였고 친구였으며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발레트는 오스만군의 고위 지휘관 한 명을 포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의 부관이었죠. 발레트는 그의 머리를 가장 큰 대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본부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머리는 정확히 지휘 천막 앞에 떨어졌습니다. 참모들이 나와서 확인했을 때 그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던 동료의 얼굴이었죠. 오스만 진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악마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순환이었습니다. 공포는 더 큰 공포를 낳았고 잔혹함은 더 큰 잔혹함을 불렀습니다. 양측 모두 인간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발레트는 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공포에는 공포로 답해야 한다. 적이 우리를 괴물로 본다면 우리는 진짜 괴물이 되어야 한다. 기사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었죠. 오스만군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세인트 엘모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면 단순한 돌격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병들을 동원해 거대한 공격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요새였습니다.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부르고 요새의 성벽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그 안에 들어가 성벽으로 넘어갈 계획이었죠. 며칠 밤낮으로 작업한 끝에 공격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자신들의 창의성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공격탑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구조물은 크고 무거웠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건 결국 몇 개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기사단은 특별한 포탄을 준비했습니다. 쇠사슬을 포탄에 감아 발사하는 사슬탄이었습니다. 대포가 발사되면 사슬이 회전하며 나라가 닿는 모든 것을 절단했습니다. 공격탑의 지지대를 향해 사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잘려나갔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안에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익사했습니다. 바다는 잠시 비명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엔 침묵했습니다. 오스만군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영병들을 투입했습니다. 밤에 물속으로 몰래 접근해서 폭탄을 설치하는 임무였습니다. 선발된 병사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잠수해서 성벽 기초에 화약통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감시했고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바다에 쏟아부은 겁니다. 수백 리터의 기름이 수면에 퍼졌습니다. 그 다음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바다가 불타올랐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속에 있던 수영병들이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불바다였습니다. 물이 아니라 불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피부에 달라붙어 타올랐고 물속으로 다시 잠수해도 수면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공기를 마시려고 올라오면 불길에 휩싸였고 물속에 있으면 질식했습니다. 병사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에 타 죽을 것인가, 익사할 것인가. 대부분은 둘 다 겪었습니다. 바다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불타는 시체들이 파도에 떠밀려 다녔고 비명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오스만 진영에서 이것을 지켜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섬 전체가 죽음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하수구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몰타의 더운 날씨에 쌓인 인간의 배설물, 썩은 음식, 죽은 동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의 조각들을 추가했습니다. 이 역겨운 혼합물을 거대한 가마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들도 토할 지경이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벽 아래로 쏟아 부었습니다. 끓는 오물이 공격해오는 터키 병사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상뿐만 아니라 눈과 입에 오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장님이 되었고 질식했으며 구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감염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생화학전 중 하나였습니다. 기사단은 의도적으로 질병을 무기화했습니다. 전염병 환자의 시체를 투석기로 오스만 진영에 던졌고 우물에 독을 풀었으며 썩은 고기를 적진 근처에 뿌려놓았습니다. 파리와 쥐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센터리가 먼저 왔습니다. 병사들은 설사와 구토로 고통받았고 탈수로 죽어갔습니다. 장티푸스도 퍼졌습니다. 고열과 발진이 진영을 휩쓸었습니다. 패스트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오스만 진영은 야전 병원이 아니라 대규모 임종실이 되어갔습니다. 병으로 죽는 병사가 전투에서 죽는 병사보다 많아졌습니다. 오스만군의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세균 이론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악한 공기 탓으로 돌렸고 향을 피웠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진영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들은 적의 칼보다 보이지 않는 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탈영했습니다. 밤에 몰래 배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지휘관들은 탈영병을 처형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병사가 도망쳤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적 신화가 작은 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발레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 편이 아니다. 죽음 그 자체가 우리 편이다.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신앙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싸움이었고 누가 더 잔인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었습니다. 기사단은 그 경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고 단지 적을 더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갈 시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6월이 끝나고 7월이 왔습니다. 오스만군은 세인트 엘모를 함락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르고 요새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대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지하 갱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아래로 터널을 뚫어 들어가 화약을 설치하고 폭파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공병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땅을 팠습니다. 몰래 조용히 죽음을 향해 터널을 뚫어나갔습니다. 기사단은 이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7월 중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부르고 요새의 성벽 일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아올랐고 땅이 흔들렸으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사와 병사들이
폭발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성벽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그 구멍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야니스리, 스파이, 지원 병력까지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이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멍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71세의 노기사 발레트였습니다. 그는 직접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장 용맹한 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레트는 외쳤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다. 적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하라. 기사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복수를 위해, 그리고 미친 자부심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돌격하는 터키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충돌은 격렬했습니다. 성벽의 구멍은 좁았고 양쪽 모두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고 짓밟고 찔렀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검으로 찔렀습니다. 갑옷 틈새를 노려 목을 찔렀고 얼굴을 찔렀으며 눈을 찔렀습니다. 발레트는 선봉에 섰습니다. 71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그의 창은 적의 목을 관통했고 그의 칼은 팔을 잘랐으며 그의 갑옷은 수십 번의 타격을 받았지만 버텼습니다. 주변의 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도 싸웠고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쓰러지는 순간까지 적을 끌어안았습니다. 한 기사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창의 복부를 관통당했습니다. 내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즉시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손으로 자신의 내장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계속 싸웠습니다. 10분, 20분, 30분 동안 자신의 내장을 움켜쥔 채로 적을 베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쓰러졌을 때 그의 주변에는 5구의 터키 병사 시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광기가 부르고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비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성벽의 구멍 주변에는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너무 많은 시체가 쌓여서 그것들이 새로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시체를 밟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체 더미는 점점 높아졌고 이제 전투는 땅 위가 아니라 시체 언덕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들이 햇볕에 부풀어 올랐고 밟으면 터지며 악취를 풍겼습니다. 병사들은 동료의 시체 위에서 미끄러졌고 적의 시체를 발판 삼아 올라갔으며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가 모호한 지옥에서 싸웠습니다. 기사단 중 일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라는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가장 위험한 지점에 자신을 사슬로 묶어버린 겁니다. 문자 그대로 쇠사슬로 몸을 기둥에 묶어서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터키군은 이 미친 기사들을 마주했을 때 경악했습니다. 그들을 뚫고 지나가려면 기사의 몸을 토막내야 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기사는 도망갈 수 없었지만 동시에 절대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터키 병사들은 이 인간 장벽을 절단하기 위해 도끼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자르고 결국 목을 베어야 했습니다. 그제야 기사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7월의 몰타는 지옥이었습니다.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체의 썩는 냄새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더기가 도처에 들끓었고 파리는 구름처럼 하늘을 덮었습니다. 병사들은 헬멧 안에 구토를 했습니다. 헬멧을 벗으면 적의 화살에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구토물 속에서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독이었습니다. 썩은 살과 피와 배설물이 섞인 악취는 병사들의 후각을 마비시켰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는
더 이상 전술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지옥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는가의 인내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역병으로 죽은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 오스만 진영으로 날렸습니다. 시체는 공중을 날아 적진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썩어가며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오스만 군도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기독교 포로들의 머리를 잘라서 조롱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신의 결말이다. 그리고 그 머리들을 요새로 던져 보냈습니다. 양측 모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이미 포기했습니다. 오직 상대를 더 괴롭히는 것, 더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전쟁의 도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항복한 자는 목숨을 살려준다든지 부상자는 공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암묵적인 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항복하는 척하다가 상대를 찔렀고 부상자는 더 쉬운 표적일 뿐이었으며 전사자의 시체는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었고 짐승은 다시 악마로 변했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은 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의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생겼습니다. 상대보다 더 잔인해야 산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몰타의 민간인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단을 지원하는 정도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나르고 부상자를 돌보고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들도 변했습니다. 여성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성벽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전투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기사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예나 기사도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오직 생존과 복수만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카타리나라는 이름의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세인트 엘모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전투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터키 병사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봉에는 깃발을 든 병사가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그에게 다가가 항복하는 척했습니다. 병사는 경계를 늦췄습니다. 그 순간 카타리나는 자신의 아기를 그 병사에게 던졌습니다. 병사는 반사적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깃발을 놓쳤죠. 그리고 카타리나는 뛰어들어 깃발과 병사를 함께 성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셋 다 바위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깃발은 성벽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몰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고 계속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각오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까지도, 미래까지도, 인간성까지도. 오스만 제국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들도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제들이 무기에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 칼이 이교도의 살을 베게 하소서. 그들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적을 죽이는 것은 신의 뜻이다. 어떤 사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더럽혀야 한다. 무기를 적의 피로 더럽혀야 신이 기뻐하신다. 종교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모든 잔혹함이 허용되었습니다. 포로들에 대한 고문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포로를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보다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사단은 의학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알았고 어디를 다치게 해야 가장 고통스러운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를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고통스럽게 살려뒀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고 발가락을 뽑고 눈을 찔렀습니다. 포로가 비명을 지르며 정보를 털어놓았지만 고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오스만 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를 천천히 태웠고 피부를 벗겼으며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을 실험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물의 전쟁도 치열했습니다. 몰타는 물이 부족한 섬이었습니다. 우물이 몇 개 없었고 빗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기사단은 우물을 지켰습니다. 오스만 군은 그 우물을 오염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몰래 접근해 동물 사체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기사단은 이를 알아채고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역병으로 죽은 시체를 오스만 군이 사용하는 수원지에 던졌습니다. 물은 생명이었지만 동시에 죽음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양측 병사들은 물을 마실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깨끗한 물인지 아니면 독이 든 물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역사상 초기의 생물학전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질병을 퍼뜨리고 감염을 무기화하고 부패를 이용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썩은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을 적에게 던지면 그들도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체계적으로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몰타 전투는 단순한 공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기사단은 또한 오스만 군의 공격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적이 사다리를 어떻게 세우는지, 어느 시간에 공격하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개발했습니다. 사다리 공격에는 석회를 사용했습니다. 생석회 가루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병사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석회는 땀과 눈물에 반응해 열을 내며 피부를 태웠습니다. 병사들은 실명했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끓는 기름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대형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서 성벽 아래로 쏟아부었습니다. 끓는 기름은 갑옷 틈새로 스며들어 살을 익혔습니다. 갑옷이 오히려 오븐이 되어 안에 인간을 조리했습니다. 불타는 사다리도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기사단은 사다리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사다리에 매달린 병사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타는 사다리를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대부분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기다리던 다른 병사들 위에 떨어져 그들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폭발하는 포탄도 있었습니다. 기사단은 화약을 도자기 항아리에 넣고 주변에 금속 파편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 던졌습니다. 폭발하면 파편이 산탄총처럼 퍼지며 주변의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렸고 그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인간이 녹는 광경이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의 조합은 인간의 살을 문자 그대로 녹였습니다. 기사단은 이것을 발견했고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병사들의 피부가 미끄러져 내렸고 근육이 드러났으며 뼈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녹아내렸으니까요. 이런 광경을 목격한 다른 병사들은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를 거부했고 도망쳤으며 미쳐버렸습니다. 몰타는 더 이상 인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일부가 지상에 내려온 곳이었습니다. 7월이 끝나갈 무렵 양측 모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오스만 군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질병이 퍼졌으며 보급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명 중 절반이 전사했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민병대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좀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피로로 서서 잠을 잤고 싸우다가 기절했으며 깨어나면 다시 싸웠습니다. 전쟁은 피의 무한루프로 진입했습니다. 공격과 방어,
죽음과 복수, 고통과 더 큰 고통의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동료가 죽었으며 후퇴는 그들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관성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8월이 왔습니다. 몰타의 여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화덕이었고 시체들은 몇 시간 만에 썩어 문드러졌으며 살아있는 자들은 열사병과 갈증으로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휘관 무스타파 파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한 번에 부르고 요새를 함락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육지에서 공격할 부대, 바다에서 상륙할 부대, 모든 가용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8월 7일 새벽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하라!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동시에 몰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대포가 일제히 발사되었고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찼으며 땅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철수해야 했습니다. 보급품도 떨어지고 있었고 병사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으며 본국에서는 술레이만 대제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부르고 요새의 성벽은 이미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 만신창이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균열이 갔으며 무너진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스만군은 이 약점들을 향해 집중 공격했습니다. 사다리가 수십 개씩 세워졌고 병사들이 개미떼처럼 기어올랐습니다. 바다에서는 보트들이 해안으로 돌진했고 수백 명의 병사가 파도를 헤치며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공격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사단은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레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기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요새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500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살인자, 강도, 해적, 탈영병 등 온갖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발레트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싸워라. 오늘 살아남으면 자유를 주겠다. 죄수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남아있으면 오스만군에게 죽을 것이고 싸우면 최소한 생존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갑옷도 제대로 없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였습니다. 이 광기의 병사들이 전투에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기사들보다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이었고 죽음도 삶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고 맨손으로 적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새로운 적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전문 병사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고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의 백병전은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칼과 도끼와 창이 무작위로 휘둘렀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가 성벽을 따라 흘러내렸고 발밑은 미끄러웠으며 공기는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병사는 팔이 잘렸는데도 계속 싸웠고 어떤 기사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다른 눈으로 적을 찾아 베었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과 광기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지옥도였습니다. 성벽 아래의 해자는 더 끔찍했습니다. 해자는 원래 방어용 도랑이었지만 이제는 피와 기름과 인간의 지방이 섞인 끓는 수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액체는 실제로 끓어올랐습니다. 떨어진 병사들은 이 지옥탕에 빠졌고 피부가 벗겨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시 죽었지만 어떤 이들은 몇 분간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전투 소음 속에서도 들렸고 양측 병사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해자를 건너려는 병사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디딤돌 삼아야 했습니다. 시체는 해자를 가득 채웠고 병사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등을 밟고 전진했습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전투는 이제 시체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성벽, 해자, 광장 모든 곳이 시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시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피와 내장으로 뒤덮인 시체들은 발판이 되지 못했습니다. 발을 디디면 미끄러졌고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웠으며 일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짓밟여 죽었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원시적이 되었습니다. 무기가 부러지면 돌을 집어들었고 돌이 없으면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것도 안 되면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인간이 짐승이 되는 과정을 몇 시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투 중 갑자기 양측이 멈춘 것입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이 동시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었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적과 기사단이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증오는 여전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주저앉았고 다른 이들도 따라 앉았습니다. 적과 아군이 뒤섞인 채로 그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터키 병사가 물통을 꺼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옆에 앉은 기사에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물통은 몇 명을 더 거쳐갔습니다. 터키 병사도 기사도 죄수도 민병대도 모두가 같은 물통의 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몇 분 전까지 서로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잠시 동안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장교의 명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가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이 있었고 의무가 있었으며 동료들이 죽었기에 복수해야 했습니다. 인간성은 짧은 휴식이었을 뿐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날의 전투는 해질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마침내 터키 깃발 하나를 부르고 성벽 위에 꽂는데 성공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본 무스타파 파샤는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레트가 직접 그 깃발을 향해 돌격했기 때문입니다. 71세의 노인이 창을 들고 성벽을 올랐습니다. 그의 뒤를 기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깃발 주변에 터키 병사들을 몰아냈고 깃발을 뽑아 성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사단의 깃발을 다시 꽂았습니다. 전투는 다시 기사단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자 시체를 치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수천 구의 시체가 전장에 널려 있었고 모두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묻었습니다. 어떤 시체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구덩이에 던져져 흙으로 덮였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진영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몰타의 기사들은 인간의 심장을 먹는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정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보여준 잔혹함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시체를 성벽으로 사용하고 적의 피로 콘크리트를 만들고 머리를 포탄으로 쓰는 자들이라면 심장을 먹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포는 현실이 되었고 오스만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탈영이 증가했습니다. 밤마다 몇십 명씩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휘관들은 경비를 강화했고 탈영병을 잡으면 즉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잡혀서 죽는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탈영이 더 나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최소한 몰타의 악마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휘관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군대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사상자와 공포가 제국의 무적 군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무스타파 파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계속 공격하면 병력 손실이 더 커질 것이고 철수하면 술레이만 대제의 분노를 살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장막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병력을 계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몰타는 저주받은 섬이었습니다. 제국은 여기서 무언가 잃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사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자부심과 무적의 신화를 잃고 있었습니다. 8월이 중순을 넘어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더웠고 전쟁은 교착 상태였으며 양측 모두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스페인 지원군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발레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기사는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온다는 것,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도움이 오고 있다. 기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살아남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은 오스만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첩보망이 파악한 정보였습니다. 무스타파 파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도착하면 자신들은 포위될 것입니다. 앞에는 기사단, 뒤에는 스페인군, 그들은 섬멸될 것입니다. 그는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공격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결정했습니다. 스페인군이 도착하기 전에 몰타를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남은 모든 병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9월 초 오스만군은 또다시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그들은 미친 듯이 돌격했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고 화살을 맞아도 멈추지 않았으며 죽어가면서도 전진했습니다. 기사단도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구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전투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쉼없이 싸웠습니다. 병사들은 서서 잤고 꿈에서도 싸웠으며 깨어나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피와 죽음과 비명으로 뒤섞였습니다. 어떤 병사는 이미 죽은 적을 계속 찔렀고 어떤 기사는 빈 공기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며 어떤 이는 웃으며 싸웠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평선의 돛이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함대였습니다. 발레트는 망원경으로 확인했고 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왔다, 그들이 왔다. 기사단은 환호했습니다. 오스만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병력은 놀랍게도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대규모 지원군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보낸 건 소규모 부대였습니다. 유럽의 정치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약속은 거창하지만 실행은 빈약했죠. 하지만 600명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스만군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였습니다. 오스만군의 정찰병들은 해안에서 스페인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눈에는 600명이 0명으로 보였습니다. 진영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군이 왔다. 우리는 포위되었다. 무스타파 파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입니다. 9월 11일 오스만 함대는 몰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의 포위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왔을 때의 위풍당당함은 없었습니다. 200척의 함선 중 상당수가 파손되었고 4만 명의 병력 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도 대부분 부상을 입었거나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의 군대가 작은 섬의 500명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몰타에 남겨진 것은 폐허였습니다. 섬 전체가 불타 있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으며 거리마다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는 25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500명 중 절반이 죽은 것입니다. 민병대는 더 비참했습니다. 0명 중 거의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수천 명이었습니다. 섬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좀비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영혼은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시체를 처리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양측의 시체를 합치면 3만 구가 넘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매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큰 구덩이를 여러 개 파고 집단 매장을 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던져 넣었습니다. 시체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장작더미 위에 시체를 쌓아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냄새는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시칠리아에서도 그 연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몰타는 거대한 화장터가 되었습니다. 땅 자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시체의 체액이 토양을 독살했으며 질병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몰타의 땅은 불모지였습니다. 우물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오염되어 있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빗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섬은 말 그대로 달의 표면 같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소식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몰타가 버텼다는 것,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다는 것,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은 환호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 미사가 열렸고 거리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으며 시인들은 영웅시를 썼습니다. 발레트와 기사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을 구한 자들이었고 제국의 서진을 막은 방파제였으며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몰타에서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들은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료를, 가족을,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발레트는 폐허가 된 요새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인가? 그의 눈에는 시체 더미만 보였습니다. 적의 시체도 아군의 시체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희생자였습니다. 이스탄불로 돌아간 무스타파 파샤는 술레이만 대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보고했습니다. 술레이만은 분노했습니다. 그의 무적 군대가 제국의 자랑스러운 야니스리들이 작은 섬의 기사단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 재침을 명령했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더 많은 함선을, 더 많은 대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몰타를 함락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 대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66년 재침을 준비하던 중 그는 사망했습니다. 72세의 나이였습니다. 평생 승리만을 거둬온 위대한 정복자는 몰타의 패배를 서력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몰타 재침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너무 컸고 위험이 너무 컸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몰타는 제국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무적의 군대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적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몰타의 승리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서진은 영구히 멈췄습니다. 지중해는 더 이상 제국의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숨을 쉴 공간을 얻었고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6년 후인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유럽 연합 함대는 오스만 해군을 격파했습니다. 제국의 무적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몰타였습니다. 500명의 기사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 지옥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발레트는 전후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발레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군사시설이었고 모든 건물이 방어용으로 설계되었으며 거리 하나하나가 전투를 염두에 두고 배치되었습니다. 발레타는 선언했습니다. 이 도시는 신사들을 위해 신사들이 건설한 도시다. 신사란 기사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의 귀족들이 만든 전쟁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땅을 파면 뼈가 나왔습니다. 1565년의 전투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고 얕은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건축 인부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뼈를 치우고 다시 건축하고 또 뼈가 나오면 치우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발레타는 죽은 자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살아남은 기사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타로 찾아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시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시로 썼고 화가들이 그들의 모습을 그렸으며 역사가들이 전투를 기록했습니다. 기사들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로, 신의 전사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자들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사들 본인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은 영웅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피로 콘크리트를 만들었고 머리를 포탄으로 사용했으며 시체를 성벽으로 쌓았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무기로 사용했고 포로를 고문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본능이었고 복수의 광기였으며 인간성의 포기였습니다. 기사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영원한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으며 평생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후 의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뼈가 잘못 붙은 경우가 흔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어떤 기사는 팔이 이상한 각도로 붙어 있었고 어떤 이는 다리를 절었으며 거의 모두가 만성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속에 금속 파편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포탄이나 칼 조각이 살 속 깊이 박혀서 제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평생 그 금속 조각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기사의 사례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 다리에 괴사가 왔습니다. 감염이 퍼져서 다리가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이었기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혈액 순환을 최소화해서 감염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3일간 싸웠습니다. 다리는 검게 변했고 악취가 났으며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평생 한쪽 다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스만군 측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살아남은 야니스리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병사는 실명했지만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석회 공격으로 눈을 잃었지만 소리와 촉각에 의존해 적을 찾아 베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 출처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때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 싸우고 고통을 무시하고 죽음마저 거부하는 의지 말이죠. 몰타 전투는 인간의 고통 한계를 재정의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전쟁은 물론 잔혹했지만 몰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몰타에서는 모든 규칙이 깨졌고 모든 선이 넘어섰으며 모든 한계가 시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의 전쟁들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경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몰타 원정에 들어간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3년치 국가 예산이 한 번에 실패한 원정에 증발했습니다. 함선을 건조하고 병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보급품을 조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몰타의 바위섬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국은 전쟁 채권을 발행했지만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채권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 제국은 몇 년간 재정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으니 이제는 반격할 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해방감이 퍼졌습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속국들이 독립을 선언했으며 유럽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제국에 맞섰습니다. 베네치아와 스페인이 연합 함대를 구성했고 교황이 십자군을 선포했으며 레판토 해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몰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몰타가 남긴 가장 어두운 유산은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몰타식 잔혹 전술은 이후 유럽 전쟁에 전염되었습니다. 30년 전쟁에서 양측은 몰타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했습니다. 민간인을 공격하고 시체를 모욕하고 질병을 무기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귀족들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총력전이 되었고 전 인구가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군사 교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몰타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수적 열세에서 어떻게 버티는가, 공포를 어떻게 무기로 사용하는가, 심리전을 어떻게 구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생물학전, 시체 이용 전술, 민간인 동원 등이 정당한 전술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리는 뒷전이었고 효과가 우선이었습니다. 몰타는 증명했습니다. 잔혹함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교훈이었습니다. 전쟁의 윤리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중세에는 그래도 기사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항복한 자는 살려주고 비무장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고
포로는 인간적으로 대우한다는 암묵적 규칙 말이죠. 하지만 몰타 이후 이런 규칙은 순진한 이상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현실은 잔혹했고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으며 적을 동정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잔혹함이 합리화되었고 전쟁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오스만군은 사실 9월에 철수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철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 지원군도 원래는 더 일찍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만약 스페인군이 8월에 도착했다면 마지막 한 달의 처절한 전투는 없었을 겁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구해졌을 것이고 그 끔찍한 잔혹 행위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불필요한 학살이었지만 그것이 벌어졌고 그 기억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발레트는 1568년에 사망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지 3년 후였습니다. 7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교황이 추도사를 보냈으며 왕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발레트 본인은 평화롭게 죽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까지 악몽에 시달렸고 환각을 보았으며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몰타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투 후 몇 년 내에 사망했습니다. 부상의 후유증, 만성질환, 정신적 트라우마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자살했습니다. 악몽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이는 미쳐버렸습니다.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죠. 살아남은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몰타를 떠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피로 물든 성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몰타는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신앙보다 잔혹함으로 싸운다는 것을요. 초기의 기사단은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복수, 증오, 생존 본능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신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적의 피를 마시고 동료의 시체를 밟고 인간성을 버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몰타는 또한 증명했습니다. 정의보다 생존이 강하다는 것을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단이 정의로웠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해적이었고 약탈자였으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악했나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정당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은 명확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승자였고 죽은 자는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몰타는 보여줬습니다.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요. 전쟁 전에 기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을 따르는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후 그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살을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질병을 무기화하고 적의 머리를 포탄으로 쓰는 괴물 말이죠. 전쟁은 점진적으로 인간성을 벗겨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잔혹함으로 시작했지만 적도 똑같이 대응하자 더 큰 잔혹함이 필요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끝없는 하강나선을 탔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악마가 되었습니다. 몰타의 승리는 인간성의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도덕, 윤리, 동정심,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남았지만 영혼을 잃었다면 그것은 정말 승리일까요? 발레트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잃었다. 그것이 몰타 전투의 진정한 교훈이었습니다. 역사는 몰타를 기적의 승리로 기록했습니다. 500명이 4만 명을 막아낸 불가능한 방어전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끔찍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발레타를 방문하면 아름다운 바로크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성당, 화려한 궁전, 정교한 요새들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수만 구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가끔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아직도 뼈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1565년의 유골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땅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잊혀진 채로 말이죠. 몰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인간성을 포기하고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가? 승리를 위해 악마가 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쉬운 답은 없습니다. 몰타의 기사들은 선택했습니다. 인간성보다 생존을, 도덕보다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무게는 평생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역사는 승자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는 종종 생략됩니다. 몰타는 예외였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너무 극단적이어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웅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승리의 찬가 속에 묻힌 비명들을, 그리고 인간이 전쟁을 통해 잃어버리는 것들을 말이죠. 500명의 기사가 4만 명을 막아낸 이야기는 영웅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4개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체가 건축 자재가 되고, 질병이 무기가 되고, 인간성이 사치품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몰타는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필요하다면, 아니 절박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괴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몰타의 기사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서 저희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몰타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들의 선택이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악마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역사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